쉽게 배우는 모빌리티 제27화 우주 모빌리티 2021년 10월 21일 대한민국 최초로 자력으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발사된 지 16분 만에 고도 700km까지 날아올랐지만 마지막 고비는 못 넘겨서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도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을 둘러싼 세계적 경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주 개발을 향한 경쟁은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2년 후 1969년 7월 21일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함으로써 우주에 대한 상상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 후 민간인으로 최초의 우주여행을 한 사람은 2001년 캘리포니아의 부호 데니스 티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소유즈 TM-31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해서 6일간 머물면서 지구를 128회 공전하고 이후 카자흐스탄 사막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그는 이 여행을 위해 약 2천만 달러, 즉 2021년 환율 기준으로 230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여행의 시대는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1957년 이후 64년이 지난 2021년 7월 드디어 본격적으로 개막했습니다. 2021년 7월 버진 갤럭틱과 블루 오리진이 최초로 민간인 준궤도 우주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에는 스페이스 X가 최초로 민간인 궤도 비행 우주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2004년 영국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우주관광 사업을 위해 세운 기업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2000년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지구를 오염 산업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우주 식민지 건설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2002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화성의 식민지화와 인류의 우주 진출을 위해 창립했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를 성공시킨 일론 머스크는 타임지에 의해 2021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지요. 냉전 종식 이후 이러한 우주 모빌리티의 특징은 무게중심이 군사 분야로부터 산업으로 이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또 단순한 인공위성이 아니라 유인 우주선을 통하여 사람이 우주를 오가는 모빌리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대 우주 모빌리티의 특징은 우주 개발이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혁신과 경쟁 논리의 울타리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주 모빌리티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인류를 위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합니다. 베이조스는 지구 둘레에 인구 100만 명 단위의 우주 식민 위성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화성에 지구인의 식민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들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업을 지구 밖으로 축출할 수도 있고 천국 같은 기후의 휴양도시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우주 모빌리티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대중적으로 우주 관광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미래에 대중적인 우주 관광 시대가 열릴까요? 그리고 대중적인 우주 관광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대중적 우주 관광 시대가 열리려면 먼저 우주 모빌리티가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무엇보다 저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이고 유연하게 우주 공간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전망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우주 관광이 기껏해야 부자들을 위한 개인 우주 비행이 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부자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짓는 라이프 스타일로 우주 관광을 즐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수한 계층의 우주 모빌리티를 우선시하는 상업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에 대해 낙관론자들은
대중적인 우주관광 시장의 잠재력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배우는 모빌리티 14마에서 관광객의 시선을 다루었는데 우주관광은 새로운 관광객의 시선을 창조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공산업을 예로 듭니다. 항공산업 초기인 20세기 초에는 상위 1% 부자만 비행기를 탔지만 이제는 항공여행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여행도 초기에는 부자만 할 수 있겠지만 점점 대중적 여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주여행이 대중화된다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우주여행을 하려고 할까요? 우주에서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낙관론자들은 우주선을 타고 궤도를 향해 날아가서 거기서 한동안 머물다 지구로 돌아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독특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우주 공간을 바라보거나 우주의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는 것도 포함되지요. 이러한 상상은 어떤 사람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주 관광으로 인한 탄소 배출 등 환경적 비용입니다. 우주 관광이 제공하는 새로운 관광객의 시선이 매력적이더라도 이로 인한 탄소 배출이 기후 위기를 가속화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항공기 탄소 배출량이 다른 모빌리티 수단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최근에는 항공여행을 자제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진 갤럭틱 비행선이 배출하는 승객 1인당 탄소량은 항공기보다 60배에서 100배가량 많습니다. 설령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연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성층권 통과 시 오존층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로켓 발사나 인공위성 사용으로 나오는 우주 쓰레기입니다. 이 그림은 지구 주변의 인공 우주 물체들을 나타낸 3D 그래픽 이미지입니다. 흰 점은 인공위성, 붉은 점과 파란 점은 모두 우주 쓰레기입니다. 이런 쓰레기는 지상으로 떨어져 인명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재 관측된 우주 쓰레기는 34,000개, 크기 10cm 미만 쓰레기까지 합하면 1억 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주관광이 대중화되면 우주공간에서 발사체가 분리되면서 남는 잔해가 많아질 것이고 우주정거장을 사용하는 인간으로 인해 폐기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우주관광이 억만장자의 우주비행에 그친다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항공기는 매일 평균 약 10만 회 운항하지만 2020년 여러 가지 목적으로 로켓을 발사한 것은 총 114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주관광이 대중화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물론 기업들은 친환경 연료 개발 등을 통해 이런 문제를 돌파하고자 할 것입니다. 기술이 야기한 문제를 새로운 기술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전망은 아직은 불투명한 반면 위험은 바로 코앞에 닥쳐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 혁신,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